이번 시간에는 모듈 1, 섹션 2, 와다 커넥션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에서는 이제 things가 무엇인지, 어떤 사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물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연결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 여기서 다룰 내용은 서브 섹션에 대한 거는 이제 세 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맨 처음엔 커뮤니케이션의 모델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레이어에 대한 컨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그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애플리케이션 커넥션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션이라는 것이 이제 프라이버시하고 시큐리티에 대한 거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데이터인 메타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IoT 장치와 이제 프라이버시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IoT 디바이스 시큐어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에 대한 거를 뭐 2, 3, 4학년들 대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3학년에 데이터 통신을 배웠던 친구들은 여기 있는 내용은 요 모듈 2, 섹션 1, 2에 대한 내용은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의 기본적인 OSI, TCP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는 친구는 여기는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 모델에서 우리가 레이어에 대한 컨셉을 씁니다. 레이어드. 이 레이어에 대한 것을 쓸 때 네트워크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하기에 좋아요. 그래서 이 레이어 모델을 쓰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프로토콜이라는 게 스페시픽 레이어에서 이제 동작을 하고 그 스페시픽 레이어 인포메이션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 동작을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윗계층하고 아랫계층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는 것이에요. 레이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뭐 예를 들면 레이어 4 요 하나 있는데 레이어 4에 대한 기능을 쭉 설명하고 위 인터페이스하고 아래 인터페이스에 대한만 정의하는 것이 레이어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으면은 어떻게 좋으냐? 그러면 요 레이어 4를 만드는 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럼 레이어 4를 만드는 그 회사들끼리 이제 컴피티션이 되고 혹은 같이 또 운영이 돼 줘야 돼요. 레이어 4를 만드는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인터워킹이 상호 운영이 돼 줘야 됩니다. 하지만 뭐 성능이 어느 게 더 좋으냐 아니면 그 환경에 맞춰 갖고 우리는 이 환경에 맞는 것이고 너희 거는 그런 환경에서 맞는 거야. 그런 식으로 컴피티션과 어떻게 보면 인터워킹에 대한 코오퍼레이션도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테크놀로지라든가 캐퍼빌리티 체인지를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고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레이어 4에 대한 기능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레이어 5에 특별하게 영향을 주자면서 레이어 4에 대한 것만 기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보면 커먼 랭귀지에 해당합니다. 네트워크 펑션이라든가 커패블리티에 대한 가장 그 어떤 그 커먼 랭귀지예요. 그래서 레이어 컨셉에 대한 걸 기반으로 해서 서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OSI 7 레퍼런스 모델이에요. OSI 7 레퍼런스 모델은 사실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어, 옛날 이야기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그때 만들 때는 90년대나 2000년대는 좀 더 OSI 7 모델로 다 바꿀 계획을 하나로 통합할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른 프로토콜, 예를 들면 TCP/IP도 자기가 1990년대, 2000년대 가면 OSI로 내가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나는 대체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나서 한 거예요. 근데 OSI 7 레퍼런스 모델은 이것저것 다 통합된 모델을 만들고 최적의 것을 만들다 보니 이게 이제 최적인지 최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저것 기능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프로토콜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레퍼런스 각 계층에 대한 컨셉이며 이런 것들을 잘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SI 7 레퍼런스 모델은 통신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내용이고요. 그거를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 계층에 어떤 기능이 있고 하부하고 상부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정도만 보시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예를 들면 TCP/IP를 한다. OSI 7 레퍼런스에 진짜 레퍼런스를 보시고
그리고 TCP/IP 내가 공부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용어는 먼저 우리가 알읍시다. OSI 7 레퍼런스 모델의 바텀업으로 갈게요. 맨 밑에 피지컬 계층이 있습니다. 피지컬 계층.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링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계층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계층.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다 하고 이제 엔드 장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렇게 꾸미게 되면 네트워크에 우리가 여기 중간에 우리가 IS 시스템하고 그러고 끝에 있는 걸 ES라고 그래요. 엔드 시스템,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 그다음에 이건 인터미디에이트네.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 이 돼요. 여러분이 익숙한 그 TCP/IP 기준으로 얘기하면 이게 라우터가 되는 것이고요. 혹은 뭐 브릿지라든가 허브라든가 뭐 약간의 요거는 레이어 2에 대한 장비고 라우터는 L3까지 지원해주는 장비예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호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혹은 뭐 서버 뭐에 대한 사항이 엔드 시스템으로 동작하죠. 그래서 IS, ES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ES의 시스템은 레이어 7까지 닿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엔드 시스템에 대한 건 레이어 1에서 7까지 레이어 1에서 7까지 갖고 중간에 있는 장치가 레이어 1, 2, 3만 가져요. 그건 중간에 아까 브릿지라고 하는 거 1, 2 이거 1, 2 계층만 얘는 1, 2, 3까지 얘도 1, 2, 3 얘는 라우터 뭐 브릿지 얘는 표준 용어는 엔드 시스템,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 뭐 이런 용어를 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까지. 그러니까 네트워크 계층의 장치의 프로토콜 계층은 여기까지 해서 기능이 요 네트워크 계층이 하는 게 라우팅. 이 패킷 혹은 이 데이터, 이 메시지를 제 엔드 시스템까지 전달해 주는 기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싱이 있어야 돼요. 어드레싱. 그 단말 끝에 대한 것을 지정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계층에. 그 다음에 레이어 4 이상에서는 트랜스포트, 세션, 프레젠테이션,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보는 게 이제 여기죠. 사용자가 보는 게 요 애플리케이션을 보게 됩니다. 요 애플리케이션을 보는 것이고 요 하부 계층에 여러 가지 각 계층의 기능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게 레이어 컨셉이 되겠습니다. 스탠다드제이션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IoT 쪽을 점점 이제 이건 IoT 스탠다드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은 좀 보긴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IoT 쪽 공부를 하는 친구면. 그래서 보게 되면 뭐 더 많은 장치들이 IoT 쪽에 점점 많이 붙기 시작합니다. 넥스트 디케이드 차후 10년에 many millions of device가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oT 에코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디바이스가 시큐어하고 릴라이블하게 인터넷에 연결되거나 혹은 다른 IoT 장치들하고 서로 연결하는 것이 이 에코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IoT 시스템에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컨시스트하고 시큐어하고 커먼리 레커거나이즈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결국 스탠다드를 따르는 IoT 장치들을 구성을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더스트리에서는 이제 아까 앞에서 본 OSI라든가 그다음 TCP/IP 모델이 거의 이제 스탠다드로 되어 있고 여기에 커넥티비티를 제공해 줘야만 됩니다. IoT 디바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IoT가 인터넷 위에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터넷 프로토콜을 따라줘야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업체 무관하게,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OS 무관하게 인터넷이랑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IoT 디바이스가 구성이 되어야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장치들이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일관성이니까 시큐어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oT 표준에서 보면 IIC 표준이 있고요. 인더스트리 인터넷 컨소시엄이라는 게 있고요. 오픈 포그 컨소시엄이 있고요.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 하고 세 가지가 IoT에 연관되어 있는 표준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를 참여하는 데는 뭐 인더스트리에서 혹은 가버먼트에서 혹은 아카데미 쪽에서 여기를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스탠다드 아키텍처에 대한 것을 디벨롭하는 거를 진짜 도와주거나 혹은 다른 디바이스하고 릴라이블 세이프티하게 커넥트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걸 도와주는 걸 해요. 우리 스탠다드 기구에 대한 거는 대개 국가 혹은 뭐 어떻게 보면 오소리티를 갖고 있는 데가 어, 어떤 표준을 장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보게 되면 국가대표라든가 혹은 국제기구, UN이라든가 ISO라든가 이런 쪽에서 오소리티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표준 기구예요. 근데 그 이외에 이 표준 기구의 스탠다드가 늦으니까 매니팩처라든가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포럼을 만드든가 여기 나와 있는 컨소시엄이라든가 뭐 파운데이션인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표준을 만드는 거를 도와주기도 하고요.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혹은 자기네들이 프로모션을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같은 경우, 와이파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는 이더넷 표준을 만드는 IEEE에서 만드는데 이쪽은 와이파이 인터워킹에 대한 것을 주로 이제 만들죠. 그래서 저쪽의 표준에 대한 것이 어떻게 이 상호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프로모션에 대한 걸 하는지, 그래서 자기네들이 어떤 인증서를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컨소시엄이라든가 포럼이에요. 근데 그 컨소시엄이라든가 포럼에서는 자체적인 스탠다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인터넷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 인터넷 컨소시엄인데 과거에는 이런 모양을 썼어요. 인더스트리얼 IoT 컨소시엄. 그래서 IoT, 인더스트리얼 IoT 컨소시엄이라고 어거스트에 다시 이름을 바꿨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인더스트리얼 IoT 컨소시엄으로 이름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료에는 이게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컨소시엄으로 나오는데 인더스트리얼 IoT 컨소시엄으로 21년 오거스트에 바뀌었습니다. 여기 인더스트리에서부터 인터넷 아키텍처만 인더스트리 쪽에 레프레젠티브 그러니까 인더스트리 쪽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인더스트리얼 인터넷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만드는 걸 해요. 스탠다드 베이스 기반으로 어떤 템플릿을 만든다는 메소돌로지에 대해서 인더스트리 IoT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표적인 주자들이 이제 시스코, 보쉬, 렉스트론. 이 보쉬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기계 쪽에 관련된 것이었죠. 근데 그쪽이 이제 이쪽 IoT 쪽에 관련돼서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국내 현대자동차도 IoT에 대한 기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쉬에서 그런 걸 참여하겠죠. 인텔, 내셔널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쪽에도 참여를 해갖고 여기에서 뭘 만들었냐면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테스트 베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뉴 이더넷 스탠다드로 해가지고 seamless interoperability에 대한 뉴 IoT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예요. 우리 캔에 대한 거 앞에서 했는데 컨트롤 에리아 네트워크 자동차의 캔이라고 하는 게 보면 자동차에 이더넷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IoT 장치들 여러분 쓰는 휴대폰이라든가 그것도 와이파이로 접속하든 뭐 유선으로 접속하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요 이더넷 스탠다드를 만들면서 심플리하게 만들겠죠. 뉴 인터넷 스탠다드를 만들면서 IoT에 대한 거를 연결할 수 있는 TSN 테스트베드에 대한 거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IIC가 만든 거예요. TSN 테스트베드의 내용이 가끔 나옵니다. 그다음에 오픈 포그 컨소시엄에 대한 컨소시엄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한 것은 이제 포그 컴퓨팅. 앞에서 저희가 이제 포그 컴퓨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픈 레퍼런스 아키텍처에 대한 걸 만들고요. 여기도 이제 모델 테스트 베드 만들고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하거나 마켓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디벨롭에 대한 것을 프로모션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하는 컨소시엄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 오픈 포 컨소시엄은 이게 없어졌습니다. IIC에 2019년 제뉴어리에 머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 오픈 포 컨소시엄은 쭉 가서 여기에 하나의 워킹 그룹, 워킹 파티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픈 포 컨소시엄이라는 것도 이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 요런 아이콘, 요런 이모티콘 아니 이런 그 UI, CI 파운데이션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FI가 되나요? 어쨌든 그 아이덴티티를 저런 모양을 갖고 있고요. 여기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에 대한 것은 싱글 오픈 IoT 인터오퍼러비티 스펙에 대한 맵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IoTBT 프로젝트를 합니다. IoTBT에서 이 IoTBT 프로젝트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가 되겠고요. 여기서 하는 것이 이제 seamless한 커넥티비티를 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이 seamless한 커넥티비티라는 게 어플라이언스, 가전제품, 폰, 컴퓨터, 인더스트리 쪽에 것이 어떤 매니팩처라든가 OS 혹은 칩셋 무관하게 동작할 수 있는 오픈 커넥티비티 IoTBT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TCP하고 OSI 모델, 이 TCP에 대한 것이 인터넷 프로젝트, TCP/IP 모델,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된 프로토콜 스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OSI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걸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TCP/IP 모델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 계층에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계층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TCP가 여기에 해당하고 TCP, UDP가 이제 트랜스포트 엔드 투 엔드 쪽에서 네트워크에 대한 것을 잘 안 보여주는 그런 것이고요. 네트워크 이 IP가 이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하는, 그래서 라우팅하고 어드레싱에 대한 거를 책임을 지는 것이 이 IP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어 1, 2에 대한 거는 정의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기존의 이더넷이라든가 뭐 소넷이라든가 혹은 뭐 옵티컬 파이버 관련된 거 그걸 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더넷 기반에 대한 걸 많이 생각을 하죠. 전송 쪽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은 여기 있습니다. 뭐 웹 브라우저, 이메일, FTP, 텔넷, 뭐 SSH, 혹은 여러분이 또 뭐 쓰시나요?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P2P 서비스에 대한 것이 되게 많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저 애플리케이션의 계층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TCP/IP라고 하는 것은 1970년대 만들어졌고요. 인터넷 모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TCP/IP 프로토콜 스택에 이제 쓰는 것이 여기도 이제 프로토콜 모델이라고 쓰는 그거에 대한 것이 스트럭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온 건 TCP/IP가 먼저 나왔고요. 그다음에 OSI가 거기에 참고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참고로 해서 OSI 모델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 문장을 보면 TCP/IP가 요 OSI를 따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OSI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프로토콜들을 설계를 하면서 이렇게 계층별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IP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 패스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 TCP라고 하는 것이 various 디바이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해 주는 게 TCP, 트랜스포트 계층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인코딩하거나 다이얼로그 컨트롤하거나, 요 인코딩에 대한 데이터 표현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게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계층이고요. 요 다이얼로그에 대한 것이 요 세션에 해당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면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애플리케이션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네트워크 액세스에 대한 거는 네트워크 하드웨어라든가 미디어, 미천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피지컬 미디어에 대한 거를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전송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OSI하고 TCP 모델에 이제 OSI 레퍼런스 모델에 대한 것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OSI 레퍼런스 모델에 여러 가지 각 계층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기 리스트를 해놨어요. 네, 각 계층하고 인터페이스하게 해놨고요. 반면에 TCP/IP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7 OSI 레퍼런스 모델하고 이제 하고 그 간단하게만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계층별로 이제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상위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애플리케이션은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아니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애플리케이션 쓰거나 그럴 때 보게 되면 어, 사실 내 OS에서 운영되는 게 내 OS에서 운영되는 것이 이제 프로세스 하나 돌고 이제 프로세스 하나 돌고 이렇게 동작을 해가지고 내 컴퓨터 내 하나의 호스트 안에서 동작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잖아요. 근데 저게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저 애플리케이션은 다른 쪽에 있는 다른 쪽의 호스트나 서버, 다른 OS나 뭐 다른 호스트에 있는 요 프로세서가 여기 있는 프로세서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러니까 프로세서 투 프로세서, 프로세서 투 프로세서. 그래서 IPC라고 그러죠. 인터프로세서라고 해서 IPC.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시스템에 호모지니어스하게 있는 걸 보는 거고 요거는 헤테로지니어스 상황에서 요 IPC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공하는 것이 요 애플리케이션 계층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 다른 쪽에 있는 프로세스를 내 쪽의 프로세스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서버, 이제 클라이언트 모델로 TCP/IP에서는 동작을 이제 하죠. 자, 그것이 애플리케이션이고요. 프레젠테이션 계층은 여기에 쓰는 데이터 쓰는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TCP/IP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영문만 하게 돼 있었어요. 영어만. 근데 이제 마임이라고 이메일 쓰는 메일 익스텐션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그림도 붙일 수 있고 파일도 전송할 수 있고 지금 뭐 비디오도 붙일 수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글로 표현할 수 있고 뭐 일본어, 중국어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이 프레젠테이션 계층에서 이게 가능해진 것입니다. 세션에 대한 것은 이제 뭐냐면 다이얼로그에 대한 거, 그다음에 보면 데이터 익스체인지에 대한 거를 관리하는 쪽이 이제 세션 계층이 되겠습니다. 트랜스포트 계층은 이게 하부 계층에 대한 거를 데이터가 마치 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세그먼트 되고 보내지고 나서 리어셈블리를 해가지고 하나의 메시지가 쪼개졌는데 쪼개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는 게 트랜스포트예요. 상위에서 내가 큰 데이터를 보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걸 네트워크에 전달할 때에는 뭐 예를 들면 상당히 큰 데이터를 보내는데 여기 조그맣게 세그먼트 돼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네트워크의 특성상 큰 메시지를 보낼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거를 쪼개는 거, 그다음에 저쪽 수신단에서 다시 그거를 리어셈블리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트랜스포트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호스트들이 엔드 시스템이 마치 하나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될 것처럼 착각을 보여주는 게 트랜스포트 계층이에요.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네트워크 여기 세그멘트 돼가지고 이쪽에서 세그멘트 된 거에 대한 단위로 해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그 피스 오브 데이터에 대한 것을 수신단 쪽에 보내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계층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는 이게 네트워크가 상당히 큽니다. 이건 글로벌해요. 상당히 글로벌해가지고 우리 서울에서 미국까지에 대한 네트워크인데 링크는 이렇게 진짜 피지컬 라인 가가지고 연결되고 뭐 다시 중계되고 그런 그 중간중간 끊어지는 거에 대한 링크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요 데이터 링크는 이 피지컬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어 갖고 피지컬은 눈에 보이면서 피지컬한 미케니컬, 일렉트리컬, 펑셔널, 프로시저에 대한 주로 우리가 볼 때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피지컬 커넥션에 대한 건데 이 피지컬 커넥션에 대한 걸 로지컬하게 바꿔주는 거야. 여기에 보면 미디어에서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여기 프레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프레임 형태를 로지컬하게 보는 게 데이터 링크야. 그러니까
피지컬 링크하고 데이터 링크는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요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요게 네트워크 액세스라는 게 데이터 링크하고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링크하고 피지컬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것을 같이 해서 하나로 본 거예요. 여기는 네트워크 액세스라고. 근데 그거를 피지컬한 거와 로지컬한 걸로 OSI 7 레퍼런스에서 나눠놨습니다. 자, 그래서 OSI 7 레퍼런스 모델까지 제가 한꺼번에 다 설명을 했고요. IoT 월드 포럼 레퍼런스 모델 해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OSI 7 레퍼런스 모델처럼 이렇게 코먼 프레임워크를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IoT 월드 포럼 아키텍처 매니지먼트 그다음 아널팅 워킹 그룹에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서 IIC랑 같이 코워크를 같이 인도스 돼 있습니다. 거기서 허락을 받고 이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터미널러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클래리파이라는 게 용어에 대한 걸 분명하게 정의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파이드 IoT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IoT 인더스트리의 프로토콜에 이것저것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든 레퍼런스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1, 여기 레벨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레벨 1에서는 디바이스 컨트롤서부터 레벨 7의 프로세스, 콜래보레이션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래쪽부터 쓸게요. 여기 이제 디바이스 컨트롤, 우리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디바이스 컨트롤.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이 레벨 2네요. 레벨 2. 레벨 3에서는 포그 컴퓨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토리지하는 데이터 어큐뮬레이션 하는 것이 레벨 4. 그다음에 데이터 앱스트랙션, 애그리게이션하고 액세스에 대한 게 레벨 5. 그다음 레포팅, 애널리틱, 컨트롤 하는 게 애플리케이션 레벨 6. 콜라보레이션하고 프로세스 하는 것이 레벨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레벨별 각 펑션에 대한 것을 여기 설명이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아마 레벨 네임만 보고 나서도 여러분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 디바이스 컨트롤에 대한 내용이구나. 거의 연결에 관련된 거구나. 그게 엣지 쪽이고, 아, 이 데이터에 대한 어큐뮬레이션하고 그게 앱스트랙션에 대한 것이고, 애플리케이션은 그걸 이제 레포팅은 어떻게 할 건가, 아널리틱 컨트롤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라기보다도 이제 그 IoT 뭐 하나에 대한 건데 여기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연관되는 콜라보레이션 프로세스니까 여기는 이제 상위 계층에 대한 내용, 정말 상위에서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비즈니스 영역이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벨 7의 비즈니스 영역까지, 디바이스 레벨에서부터 비즈니스 영역까지, 그래서 클라우드 쪽과 포그 컴퓨팅까지 다 보내는. 그래서 요즘은 이 포그 컴퓨팅이라는 용어보다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을 실은 더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IoT 아키텍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심플리파이어드 IoT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컴플렉스 타스크에 대한 걸 보게 되면 IoT 시스템에 대한 것을 스마트 오브젝트랑 연결한 걸 컴플렉스 그냥 뭐 컴플렉스 타스크는 일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냥 내용이 IoT 시스템을 그 스마트 오브젝트 연결하는 거라고 보는 거네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many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보통 프로프라이어트리한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이 보통 제한이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회사에 좀 디펜던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오퍼빌리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센서,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도 보면 하드웨어, 밴드위드스 통신하는, 그다음 파워, 사이즈, 그다음 인스톨 로케이션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시큐어하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까지에 대한 것도 좀 증폭할 수가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IoT 시스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지금 OSI, TCP/IP 모델, IoT 월드 포럼에 대한 것이 전부 다 이 IoT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 오브 커넥션, 앞에서 얘기한 레벨 오브 커넥션, 스마트 프로젝트에 대한 걸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어떻게 이 커넥티비티를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만 갖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딴 거 없이.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뭐 다른 디바이스를 직접 연결하는 겁니다. 와이어리스 프로토콜을 써서. 그래서 보면 블루투스라든가 직비. 그래서 센서 레벨에 가장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 소일을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바인 이게 앞에 우리 섹션 1에 보게 되면 포도 농장에서 그 토양에 대한 센싱 해가지고 직접 연결하는 뭐 이런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야 좀 부족한 저기 수분이 좀 부족한데 그런 액추레이터로 이제 워터링 시스템을 이제 트리거링 해서 센서 보내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레벨로 오면 드라이 어스 센서 땅이 이제 좀 비옥하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걸 네트워크를 써가지고 바로 워터링 시스템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면 데이터 애퀴지션, 센서, 액추레이터 기능,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미션, 와이어드, 와이어리스에 대한 환경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 앞의 내용 보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걸 클라우드로 좀 하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그젬플 보면 트래픽 볼륨, 현재 교통량에 대한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리트 라이트에서 그 신호등에 대한 걸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뭐 조금 그 경찰청이라든가 지자체 어딘지 모르겠으나 거기 어딘가에 이제 연결이 돼서 컨트롤을 하는, 혹은 뭐 여기에 갑자기 무슨 행사가 있어갖고 교통통제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 그것이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거죠. 디바이스 투 클라우드에서 로지컬 네트워크를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이고요. 와이어드 이더넷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IP 네트워크를 어떻게 형태로든지 간에 연결되고 데이터 정보는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데이터라든가 컨트롤 메시지가 서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와 달리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어널리시스, 여기에 대한 서버, 스토리지 컴퓨팅이 하나 첨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가 하나 들어와 있어요. 왜 게이트웨이가 뭐지?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문공, 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뭐 모아서 가거나 혹은 변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게이트웨이예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넌 IP 장비에 대한 것이 있어요. 넌 IP. 여기 뭐 넌 IP야. 여기도 얘도 넌 IP야. 뭔지 모르겠는데 넌 IP야. 이 넌 IP 장치들에 대한 것을 네트워크에다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는 IP야. 여기는 IP야. 그럴 때 어떻게 되겠어요? 로컬 게이트웨이, 포그 노드라고 하는 것이 넌 IP를 IP로 변환해주는 게이트웨이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들어온 거 보면 엣지 어널리시스 프로토콜 컨버전 컨트롤러 게이트웨이가 여기 하나 들어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포그 레이어가 여기 레벨 엣지 포그 레벨이 하나 딱 들어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디바이스들이 IP를 지원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그하고 클라우드 쪽에다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못할 수가 있는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피트니스 트래커, 피트니스 트래커 해가지고 지금은 이 피트니스 트래커가 스마트폰 통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스마트폰 통해서 나간다는 게 스마트폰이 게이트웨이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기껏 해봤자 IP가 없이 그냥 블루투스로 직접 연결될 거예요. 폰하고 이 피트니스 트래커, 뭐 스마트워치 뭐 이런 것들. 물론 스마트워치가 바로 이제 LTE 뭐 5G랑 연결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냥 스마트폰 통해서 연결되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컬 게이트웨이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이 클라우드하고 디바이스 사이에서 인터미디에이티드 액트로 동작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시큐리티에 대한 거하고 데이터 프로토콜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여기 있네요. 이 피트니스 트래커에 대한 것이 이제 스마트폰 경유해서 이제 나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to application 이제 어떤 비즈니스인 애플리케이션은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거는 다 동일합니다. 넌 IP, 로컬 게이트웨이, 네트워크에서 클라우드 센터까지 올라가 있는 것이 다 동일한데 여기 보면은 애플리케이션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에 오토메이션 클라우드, 오토메이션 컨트롤 그래서 스페시픽한 애플리케이션을 정한 거예요. 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스마트 디바이스 커넥션이 게이트웨이 로컬 IP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고요. 데이터가 다 가는데 아날라이즈 돼 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앞에 다 그네. 데이터가 아날라이즈 돼 있고 그다음에 아더 소스, 아더 클라우드. 그러니까 여기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오는 것도 다 받고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른 쪽에서 뭔가 오는 것도 다 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정보 이외에 다른 거를 다 기반으로 해서 뭔가 여기 애플리케이션 동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것이 바로 여기 네 번째 IoT의 아키텍처에 대한 구성.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요걸 설명한 거예요. 보게 되면 앞에 여기 있는 IoT 월드 포럼 레퍼런스 모델의 레벨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거를 하나하나씩 설명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의 커넥션이라고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멀티플 컴플리멘틀리 미닝이 있습니다. 커넥션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이 커넥션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파워에 연결되는 것도 커넥션이에요. 뭐 AC 파워, DC 파워 연결되거나 이더넷에서 파워를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워 오브 이더넷이라고 PoE 기능이 있어요. 이더넷에서 그냥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라 VoIP 전화기 같은 경우는 단말기에다가 전화기 모양의 단말기에다 파워를 공급하는 파워 오버 이더넷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그 파워 소스예요. 그래서 IoT 디바이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전원 공급이 좀 문제가 있어요. IoT 장치가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IoT 디바이스를 딱 연결했는데 이 디바이스에 대한 것이 예를 들면 파워라인하고 연결하기가 좋아. 그러면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것을 대개 이제 배터리로 이제 공급을 할 거야. 근데 배터리로 공급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IoT 디바이스의 전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급할까? 그러면 가장 이제 솔라셀이 있습니다. 또 솔라셀. 그러니까 태양 전력. 여기 이제 라이트로 보는 솔라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게 전원 공급에 대한 것이 항상 문제가 돼요. 파워를 어떻게 공급할지에 대한 것이. 왜? IoT 디바이스가 이렇게 우리를 뭐 전원 공급하는 편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 보면은 포도 농장에 토양에 대한 센싱하는 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양에 어떤가 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에 대한 공급을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커넥션에 대한 의미는 소스 오브 파워에 대한 거. 그래서 보면은 에너지에 대한 것을 모으는 방법에 있어 뭐 솔라셀도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브레이션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템퍼처 디퍼런스를 통해 가지고 파워셀을 얻거나 좌우지간 이게 보면은 파워에 대한 것이 참 리미트돼 있거나 언어베일러블한 공간에서 이게 공급에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와이어하고 서킷하게 커넥션 돼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유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터커넥션 하는데 보통 센서하고 액추레이터, 그다음에 컨트롤러에 대한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소울더리스 브레드보드 이게 소울더리스가 납땜하지 않는 그 브레드보드예요. 그래서 브레드보드 써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프로토타이핑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레드보드 빵판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일렉트로닉 서킷 커넥션 레벨에서 컴포넌트 연결할 수가 있고요. 네, 여기 있는 이그젠플에는 여기 그림은 제가 안 놨습니다만 라즈베리 파이 써가지고 거기 브로드밴드 통해서 LED 레지스터 인티그레이팅 서킷 뒤에 있나요 혹시?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킹 링크 OSI 2.3에서 얘기하는 커넥션에 대한 얘기 있어요.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개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아, 이게 이제 IoT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것을 주로 커넥션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할 때 미디어 프로토콜 스탠다드 뭘 썼느냐, 그래서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뭘 어떻게 하느냐, 주로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피지컬 링크서부터 보면 피지컬 링크에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선에 보면 쿠퍼, 구리선 방식이 있어요. 인익스펜시브하고 쉽게 인스톨할 수 있고 일렉트릭 커런트의 레지던스 저항 성분을 작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하이스피드를 하거나 그러면은 못 가요. 얘가 이제 저항 성분이 점점점 커지는 요소가 돼요. 하이스피드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그다음에 얘가 이제 쿠퍼의 단점은 이 거리에 대해서 그것이 있고 시그널에 대한 인터피어런스를 받아요. 그래서 디스턴스 한계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거기에 매뉴얼을 보시면 이게 몇 킬로까지 간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아마 요것이 코엑셀 케이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코엑셀 케이블에 대해서 연결을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RJ 무슨 핀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사실 코엑셀 케이블 종류가 전화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테나선 같이 굵은 것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트위스트 페어는 전화선을 꼬우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 케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 케이블. 광 케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통신의 큰 방향을 일으킨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광 케이블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이 네트워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쿠퍼 가지고 나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중계기를 계속해서 두고 중계기가 뭐 신호에 대한 거를 뭐 효율적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파이버 옵틱에서 보내는 것은 이제 레이저로 데이터를 보내고요. 그다음에 LED로 수신합니다. 레이저로 쏘고 LED로 1010에 대한 것을 보내도록 만들어져 있고 장치에서 라이트 펄스를 바로 이제 볼테이지로 혹은 볼테이지를 라이트 펄스로 바꾸어주는 전환 장치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싱글 모드가 있고 멀티 모드가 있어요. 싱글 모드가 멀리 가는 겁니다. 싱글 파 하나만 쓰는 것이고 멀티 모드는 파장을 여러 개 쓰는 거예요. 싱글 모드는 좀 익스펜스 여기 보면 싱글 모드 파이어는 좀 익스펜시브 하고요. 상당히 롱 디스턴스에서 100 of 킬로미터니까 상당히 멀리 갑니다. 반면에 MMF라고 하는 것은 라즈 코어니까 코어에 여러 개를 쓰고 그다음에 LED도 좀 싼 거 쓰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파퓰러합니다. 랜에서 이제 파퓰러한 게 이제 저가에 대한 걸 쓰죠. 세 번째는 이제 와이어리스 환경입니다. 와이어리스가 이제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일렉트로 매그네틱 시그널, 라디오, 마이크로웨이브, 프리퀀시, 새틀라이트, 위성에 대한 것까지. 그러니까 와이어리스 랜 해가지고 조그맣게 혹은 뭐 이제 블루투스 써가지고 이제 바디 영역 뭐도 있지만 새틀라이트에 대한 것까지 포함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커넥터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 미케니컬 디멘전하고 커넥터 해서 그거에 대한 특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코엑셀 케이블에 대한 거 커넥터이고요. 이게 옵티컬 파이버에 대한 커넥터 모양이 옵티컬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렇게 잘 커버가 되어 있는데 이걸 직접 눈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쪽에서 보시는 게 레이저이기 때문에 레이저를 눈에다 대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실딩이 돼 있습니다만 실딩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와이어리스 랜에 대한 장치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피지컬 계층 위에서 이제 데이터 링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가 레이어 2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이더넷이 되겠고요. 이더넷이 확장돼 갖고 이제 802점 시리즈에서 802.11 와이파이, 802.12 블루투스, 그다음에 셀룰라 3G, 4G, 그다음에 5G에 대한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IoT에 대한 것을 커넥티비티에 대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로로웬이라고 하는 와이드 에리아 쪽에서 로어 파워를 쓰는 것이 있고요. 네로밴드 IoT라고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TSN, 타임 센시티브 네트워크의 테스트 베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인핸스드 네트워크를 씁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 이더넷에 대한 것을 연결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얘의 특징은 레이턴시 센시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합니다. 디터미스틱 네트워크 퍼포먼스,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대한 것을 지원해요. 그러니까 이더넷은 사실 기본적으로 타임 센시티브에 대한 거는 그런 고려하지 않죠. 그냥 로 로스가 없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심플하게 전달하는 게 이더넷인데, 얘는 인핸스드 이더넷 기술은 레이턴시 센시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도록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링크가 지원하는 게 보면 어퍼 레이어로가 위 상위 계층이 밑에 미디어 피지컬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데이터 링크예요. 그래서 레이어 3에서 패킷을 받아가지고 그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걸 피지컬 네트워크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잘 미디어에 갔는지에 대한 거를 관여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하부 밑단위 피지컬 네트워크, 미디어이거나 혹은 쿠퍼, 파이버 옵틱 사이에 대한 프레임을 주고받는 것을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파이버고 한쪽은 쿠퍼고 또 한쪽은 와이어리스야.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얘가 이제 데이터 링크가 변환에 대한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킷을 어디로 받아가지고 아래쪽에서 받은 패킷에 대한 것을 어퍼 쪽에다 올려주기도 하고요. 간단하게 에러 디텍션을 하는 것도 얘는 수행을 합니다. 레이어 3에 대한 거는 뭐하냐? 레이어 3는 리모트 네트워크 멀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드레싱이 중요합니다. 어드레싱. 그러니까 여기 어드레싱에 대한 것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라우팅을 또 해줘야 됩니다. 걔가 저기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TCP/IP에서 쓰는 것은 이제 IP가 레이어 3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었던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오리진에서 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까지 데이터를 보내는 거를 얘기합니다. 여기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PC는 192, 1.110이고요. 웹서버는 172.16.1.99라고 하는 어드레싱. 이건 전부 다 IP 레이어 3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라우터라고 하는 인터미디에이트 시스템이 있고요. 링크는 여기가 링크입니다. 요 링크 1, 링크 2, 링크 3에 대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링크 2가 헤더가 색깔이 조금 다르죠. 링크 2 헤더가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링크 3는 바뀌질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레이어 2를 이렇게 만듭니다. 데스티네이션 닉, 소스 닉 해가지고 요 L2 헤더는 여기서만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만 의미가 있고 요 라우터가 요거를 받죠. 요 레이어 3가 그러고 나서 172.16.1.99네 이건 이쪽으로 보내야 돼. 근데 여기에 링크는 예를 들면 여기는 였을까요? 예를 들면 여기는 래냐, 여기는 래냐, 그러니까 와이어드 래냐. 그래서 이렇게 썼어. 근데 여기는 옵티컬 파이버야. 예를 들어서 여기 옵티컬 파이버야. 그럼 요 IP는 똑같아요. 여기는 동일한데 요 앞부분에 이제 헤더가 다르죠. 그럼 여기에 이제 옵틱 헤더에 맞도록 옵티컬 미디어에 맞는 데이터 링크를 헤더를 꾸미죠. 대부분이 여기는 데이터 링크 같은 경우 포인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전달되고요. 여기는 예를 들면 여기 와이어리스야. 여기는 와이어리스야. 그러면 레이어 2에서는 여기는 이제 와이어리스 랜 헤더 갖고 나서 데이터가 전달이 될 거예요. 이 사이에서는. 하지만 IP는 바뀌지 않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하고 레이어 3 관계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갖고 나서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계층 레이어 2, 3 지났으니까 애플리케이션에 보면 애플리케이션 커넥션이 IoT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머신 투 머신, 머신 투 게이트웨이, 머신 투 클라우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겠고요. 디바이스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은 이제 같은 거를 써야지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죠.
애플리케이션은 디바이스라든가 그다음에 그 커넥션에 따랐고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레이어 프로토콜에 여러분이 MQTT라는 것도 좀 이게 이제 아두이노를 가지고 나서 하거나 아두이노하고 라즈베리 사이에 쓸 때 그 레스트 이 레스트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요즘 상당히 많이 씁니다. HTTP뿐만 아니라 요거에 대한 걸 많이 써요. 이런 것들도 IoT 디바이스에서 서포트한 데 쓴다. 세 가지가 나와 있네요. 제가 쓸 때. HTTP에 대한 거, 그러니까 웹서버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쓰고요. 메시지 큐잉 텔리메트리 트랜스포트. 이 텔리메트리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앞에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 용어 자체가 보게 되면은 그 텔리메트리에서 IoT까지 발전했다고 좀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IoT의 원천을 따지라고 하면 그 전에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예요.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의 이전은 텔리메트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텔리메트리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텔리메트리가 뭐냐면 원격에서 검침하는 거예요. 뭐 전기요금, 뭐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이 검침원이 다는 게 아니라 그 쓰는 프로토콜이 텔리메트리예요. 그 텔리메트리를 쓰게 되면은 그 센터에서 각 가정에 있는 거를 그냥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 근데 그거의 프로토콜을 메시지 큐잉 텔리메트리 트랜스포트라고 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메시징을 할 수 있는 라이트웨이트 메시징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도 상당히 작고요. 데이터 인티그리티 작고 하지만 이제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필요하죠. 다른 집에 거를 보면 안 되고 내 것이 혹시 이제 딴 데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거 있고요. REST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뭐 여러분 API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하는 API, 프로그래밍하는 API로 상당히 많이 쓰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 휴대폰이라든가 웬만한 앱에서 구현될 때 보면 다른 쪽에 있는 거 다 이렇게 갖고 와서 보면 날씨 정보가 또 지도 정보 같고 전부 다 REST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런 게 ISO, OSI 쪽에 IoT 쪽에서도 이오는 것들을 다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한번 볼까요? 데이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건 데이터에 관한 거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얘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것이 를 다 갖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 시스코 이게 지금 네트워크 아케 뉴스레터에 대한 거를 이메일로 받아본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인박스에서 메일을 이제 딱 본 거야. 시스코 네트워크 아카데미 뭐 블라블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양사 이런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메일로 이제 이렇게 받아보는데 이게 사실 오는 건 어떻게 오느냐?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스코 네트워크 아카데미라고 하는 거가 없네요. 딜리버 투 해가지고 프롬으로 찾으면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자주한 구글닷컴에서 받아가지고 구글의 지메일에 대한 형태로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조금 어쨌든 뭐 이런 식의 오는 이것이 이제 여기를 보고 나서 얘가 브라우저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죠. 이런 정보를 받는 게 이제 메타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사용자가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메일 헤더에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을 하는 거. 그래서 누가 보냈고 어디서 왔고 주제는 뭐고 어떤 내용이고에 대한 거. 그다음에 디지털 포토그래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게 되면 최근에 뭐 휴대폰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거기에 언제 이걸 찍었는지에 대한 거는 뭐 기본이거든요. GPS 내가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에 대한 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진을 볼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럼 디테일을 봐야지만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 노출 정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카메라 모델, 뭐 어디서 찍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다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타데이터에는 사실 퍼스널 인포메이션하고 그다음에 디스크립하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인포메이션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는 그 인포메이션 관련된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거를 데이터를 만든 걸 누가 만들었고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고 이게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갖고 있는 게 메타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게 보면 좋은 목적으로
원래 만든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메타데이터 중에 뭐 가버먼트에서 만들고 오가니제이션, 마케팅하는 오가니제이션,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이런 쪽에서 좋은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좋은 목적으로 쓰셔야만 됩니다. 이거는요. 이걸 악용하시면 안 됩니다. 조작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가버먼트 이니시에이티브를 서포트하거나 이머징 쇼핑 트렌드에 대한 거를 이제 본다든가 혹은 액세스 닥터, 워크인 클리닉에 대한 정보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키빙 이걸 모을 수가 있습니다. 메타데이터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사실 여러분 파일에 대한 거 예를 들면 하드디스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드디스크에 대한 거 데이터를 복구했다. 나는 딜리트 딱 하게 된 게 뭐냐면은 헤더의 정보하고 원래 있는 로우 데이터에 대한 링크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 오버라이트 해버리는 것까지는 안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드디스크 복구하는 데서는 그 링크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거기에 오버라이트가 되면 그거를 다시 살리기는 이제 쉽진 않죠. 살린다고는 하는데 왜냐 한번 오버라이트 하게 되면 이전 데이터는 일단 날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오버라이트 하기 전에 단순하게 파일에 대한 그 링크하고 로우 데이터의 위치하고에 대한 링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링크를 끄는 거기 때문에 링크만 연결해 주면은 오리지널 데이터는 이제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메타데이터의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익스플로이트 뭐 이렇게 탐험하거나 조사하거나 해서 프라이버시를 그걸 위배하거나 트랙하거나 해서 뭔가 아이덴티티라든가 머니를 스틸하는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IoT에서 이제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매니 IoT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사람에 대한 것을 모니터하거나 레귤레이팅 하는 거, 그다음에 피지컬 인바이러먼트에 대한 것을 많이 하죠. 물론 그 외 여러 가지에 대한 걸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내 그 퍼스널 인포메이션에 대한 것, 이 퍼스널 인포메이션 PI 아이덴티파이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시큐어하고 난 프라이빗하게 쓰일 거라고는 믿고 싶죠. PII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디비주얼에 대한 아이덴티파이, 컨택, 로케이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가고 있고요. 어, 인디비주얼한 거에 대한 뭐 트레이트,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엘리먼트를 확인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콤비네이션해서 쓰기도 하겠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트러스트 하고 싶어요. 나는 이거에 대한 걸 보호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 IoT를 새로 만들었는데 얘가 내 정보를 다 훔쳐가갈 수 있는 노출이 상당히 잘 돼 있어. 그러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잘 보호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페어런시 해야 되고요. 사람 내 정보에 대한 것이 믿을 수 있고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트랜스페어런시가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컬렉트되고 어떤 종류가 컬렉트되고 내 데이터가 왜 모여지고 그다음에 어디에 저장되는지에 대한 것을 내가 알아야지. 참 트랜스페어런시 투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이 나쁜 용도에 쓰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데이터 컬렉션하고 유스가 상당히 또 분명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것이 에듀킷 렐리번트한 쪽에 그 목적에 맞춰가지고 쓰여야지 전혀 엉뚱하게 쓰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액세스도 얘기를 해봐요. 누가 액세스할 건지 디자이너 는 이게 누가 이거 데이터 퍼스널 데이터가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할 건지 이 모으긴 모았는데 이거는 뭐 이상한 딴 쪽에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정보를 알고 있어. 이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거에 대한 것을 액세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될 때, 요 밑에 나오네요. 그 법적인 책임에 대한 것도 이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슈 할 때 보면 우리가 조금 간과하는 겁니다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뭐 막 할 때 보게 되면 예 묻습니다. 뭔가 조금만 텀즈 서비스 앤 어그리먼트 다큐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동의 필수 사항입니다. 하고 되면 내 개인 정보
대한 것을 그거에 대한 확보를 내가 라는 문구가 있는데 아무 생각이 하고는 가지고 나니까 내가 만든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내 자료가 아니고 좀 더 회사 자료로 귀속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야, 너 이미 입사할 때 거기에 사인을 했어. 그래서 그게 읽으면서 이걸 체크를 하라고 long, full and legal 화면 공유가 왜 갑자기 끊어졌죠? 혹시 앞에 것도 끊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불안하네. 줌이 갑자기 어쨌든 제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테크놀로지에 대한 컴피티션이라든가 IoT 디바이스에 대한 necessary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근데 스트롱 네트워크 시큐리티에 대한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크리티컬 팩터 디벨로핑 IoT 디바이스 할 때. 그래서 시큐리티에 대한 네트워크 시큐리티가 왜 이제 그 임팩트하는 팩터가 뭐가 있느냐? 수가 너무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그 non traditional location 위치가 그 트레디셔널 로케이션이 아닌 지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상한 트레디셔널 로케이션이면은 우리가 아는 지역인데 넌 트레디셔널 로케이션 어디가 있을까? 어쨌든 뭐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얘가 모으는 그 데이터에 대한 타입하고 퀄리티가 바뀌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뭐 센싱하는 정보만 대한 것이는데 아주 다양한 정보에 대한 것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당히 문제예요. 업그레이드가 불가해가지고 업그레이드가 안 돼가지고 뭔가 새로운 시큐리티. 왜냐하면 보안에 대한 기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보안은 항상 창과 방패예요. 방패를 만들었는데 창이 새롭게 나와. 그럼 방패를 또 만들어. 또 창이 또 새로 와. 방패가 또 만들어.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보안 쪽인데 거기에 맞춰갖고 여러분이 소프트웨어도 패치하고 업그레이드하고 뭐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과정도 IoT 시큐리티에는 필요하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뉴 IoT 시스템에 하기 전에 한 시큐어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시큐리티 벌러러빌리티, 취약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스탠다드 데이터 시큐리티 메저는 최소한 해줘야 돼요. 스탠다드에 나와 있는 최소한에 대한 것은 해줘야 돼요. 스탠다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이미 많이 노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된 거 했다는 걸 내가 구현했으니까 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 보안 쪽에서는 가장 미니멈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스트롱 인크립션, 오센티케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것이 어떤 vulnerability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취약성에 대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ITF, 그러니까 IP를 디파인은 ITF에서 프로포즈한 거예요. IoT 디바이스 할 때에 IoT를 디바인할 때 세이프티 시큐리티에 대한 거를 고려해야 될 사항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어택으로부터 자기를 보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능을 손상시키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unintended purpose 원하지 않는 목적으로 뭔가 이제 allow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어택을 이제 로부터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credential, 프라이빗한 거, 그 다음에 key material 하는 거, in unauthorized에서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키 핸들링하는 크레디셔널 값을 프라이빗하게 줘가지고 막 공격하려는 걸로부터 공격을 내가 보호를 해야 돼요. 이 오센티케이션 크레덴셜을 이 unauthorized 파티가 준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통제권을 빼앗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통제권이 내가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IoT 장치는 내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디바이스의 received information을 좀 프로텍트 해야 돼. 인포메이션 디바이스. 그다음에 디바이스에 대한 것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걸 잘 정달하고 스토어하고. 그다음에 또 이 벡터 투 어택 벡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다양한 공격입니다.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좌우지간 사실 보안 쪽 관련된 것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디자이너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은 firewall, other permanent security가 이 protect all other thing을 나는 앞에 방화벽이라든가 다른 시큐리티를 해놨으니까 퍼리멘탈 주변의 시큐리티에 대한 매저를 해놨으니까 나는 이거 다 완벽해. 이런 거를 확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에 대한 걸 할 때는 디바이스 레벨, 네트워크 레벨, 면 레벨, 그 애플리케이션 레벨, 그다음 심지어는 이제 관리자에 대한 운영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 우리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보안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서머리가 되겠습니다. 뭐 IoT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 다 있고요.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series of step, action에 대한 레이어드 네트워크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커뮤니케이트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요. Security, Privacy에 대한 내용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모듈 1에 대한 설명을 참 너무 디테일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oT 펀더멘탈 과정 중에 모듈 1이 전체를 다 커버한다고 보셔도 제가 보기엔 틀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듈 1을 좀 자세하게 했고요. 여러분들이 모듈 1 좀 디테일하게 제가 이거 설명했지만 자료를 보면서 또 공부하면서 제가 설명하지 못했거나 좀 놓친 부분에 대한 거를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